일단은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매크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크로를 볼 때도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매크로 관점이랑 이 채권 매니저 또는 주식 매니저가 보는 매크로 관점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채권 매니저고, 그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 그 매크로 환경을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 채권 관련 지식이 딱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전 지식 딱 두 개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채권 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4%에서 3.5%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0.5%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0.5%가 금리가 떨어졌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간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0.5%가 떨어졌네, 또는 신용 위험이 줄어들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돼서 50bp, 0.5%가 떨어졌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공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열심히 봐주시는 촌뜨기들은 후자처럼 채권 금리는 다시 말해서 무위험 이자율, 이 무위험 이자율은 완벽하게 기준금리랑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 기준금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빌릴수록 좀 더 그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겠죠. 그게 기간 스프레드. 일반적으로는 양해값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제 이 내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이 돈을 못 갚았을 때 위험을 신용위험이라 그러는데, 그 신용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는 정리하면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여기 보이시죠? 기간 스프레드 더하기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고채 3년물이라고 하면 자국민이 국고채에 투자하면서 국가가 부도날 걸 걱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고채에는 신용 스프레드는 없고, 여기 보면은 무위험 이자율이랑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기간 스프레드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니까 이게 지금 바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는 이제 3.5% 요만큼이고, 나머지 이 0.3%가 뭐예요? 기간 3년물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대한 프리미엄, 기간 스프레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두산퓨얼셀이라고 하는 기업 3년물이라고 하면 이 3년물 3.8%까지는 뭐예요? 요거 무위험 기준금리, 그 다음에 이거 기간 스프레드. 그러면 나머지 요거 뭐예요? 이게 2.5%죠? 이 2.5%가 뭐예요? 이 두산퓨얼셀이 신용위험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그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 신용 스프레드가 바로 2.5%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산표에서 3년물이 6.3%라고 했을 때 그냥 6.3%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우리 기준금리가 요 정도 되는데 기간 스프레드는 요 정도 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요 정도 되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내공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채권금리에 대해서는 좀 누구나 다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채권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말 많이 하는 게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한 기술적 투자, 그 다음에 기본적 투자, 그 다음에 가치 투자, 그 다음에 뭐 성장주 투자, 되게 많잖아. 장투, 단기 투자, 초단타, 되게 많은데, 채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채권 투자는 뭐 안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위험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 추구형이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채권 투자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채권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만기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기 보유 전략은 뭐예요? 내가 채권을 투자하고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간이 10년, 20년이야. 그럼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기 보유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단기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기물 선호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부도가 안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투자자한테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 픽스예요. 그 말 즉슨 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했을 때는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의 수익률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부도만 안 나면. 그러니까 뭐예요? 변동성에 노출이 전혀 안 되죠. 변동성을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안전추구형한테 적합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채권 투자, 뭐 안전하고 예적금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안전 추구형의 채권 투자자는 만기 보유 전략만 구사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만기 이전의 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채권을 편입하고 나서 나중에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하는 시점의 수익률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내가 편입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추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죠. 여기 특징은 뭐냐면 매도 시점의 수익률이 확정되고 변동성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에 적합하고요. 적극 투자형 이상 적극 투자형이나 공격 투자형한테 적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안전 추구형이 만기 이전 매도 전략을 구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똑같이 금리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잔존 만기가 길수록 추가 수익이라든지 손실 그 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이전 매도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보통 뭘 선호해요? 10년물, 30년물과 같은 장기물을 선호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뭐예요? 국고채 장기물에 투자하는 사람 30년물 투자하면서 나 30년 동안 보유하면 돼. 이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투자자는 뭐예요? 이 만기 이전 매도 전략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국고채 장기물은 당연히 어떤 투자자? 적극 투자형.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예금, 적금 나는 확실한 수익률을 선호하는 투자자인데 갑자기 국고채 장기물에 투자한다? 이랬다가 금리 급등하면서 손실이 나면 이거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기 이전 매도 전략 국고채 장기물에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일단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국고채 3년물 이거 이제 국고채 3년물 추이예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 1월까지인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빨간 색깔이 나와 있는 게 우리 코로나 확산될 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 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이 당시에 지금 현재 2024년도의 금리 레벨 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엄청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3.4 정도 되는 이 금리 그리고 맥시멈으로 한 4.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정확하게 금리 레벨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운 좋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논리대로 이렇게 가서 4.5를 찍고 3.4로 이렇게 안착이 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금리 레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만큼 미래에 정확한 금리 레벨을 예측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못 맞힐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야 코로나 발생하면은 경기 위축될 거고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모멘텀인 거죠. 금리가 충분히 하락하는 그림으로 향후 금리 추이가 가겠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재 상황에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 있었다면 또 야 금리 급격하게 인하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물류 쪽에 병목 현상이 많고 광산이나 원재료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이거 원가가 생각보다 많이 뛰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공격적으로 이거 인플레 완전 심각하게 오겠는데? 그러면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급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못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나 금리 시장 매크로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확한 금리 레벨 단은 알 수 없어도 향후 금리 추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잡거나 아니면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잡거나 이런 모멘텀에 대한 금리 추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현재 채권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이후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향후 금리 추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이 정도 이 정도로만 딱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지. 야, 6개월 뒤에 금리 레벨이 딱 3.4일 거야. 아니면 올라서 4%일 거야. 아니면 금리가 내려서 3.1일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다들 납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궁금하셔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왜 정확한 금리 레벨을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매크로 환경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뭐예요?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 시장을 진단을 하려면 수익률 곡선을 봐야 돼. 수익률 곡선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의도 촌놈 영상 몇 개 있으니까 좀 찾아보고 오시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의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 있죠. 요거 회색이 올해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 청색이 올해 2월 15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1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다 뭐예요? 10pp에서 20pp까지 금리가 급등했어요. 한 달 동안 금리가 이 10pp, 20pp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금리가 급등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만큼의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10년물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니 올해 1월 CPI가 공개되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었냐면, 미국은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내에는 한 6회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2회 내지 3회 정도는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기대가 되면서 많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 현물 한국 수익률 곡선을 보는 게 아니라 선도나 선물 금리, 보통 이제 파생상품 시장을 봐야 되고, 선도 선물 금리, 그 다음에 스왑 시장,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통 뭐 연내 몇 회 인하될 거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CPI가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 1월달 CPI가 공개가 됐는데 얘가 3.1%였어요. 3.1%였는데 컨센이 몇 프로였냐면 2.9%였지. 그래서 0.2%포인트나 쇼크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근원 CPI가 뭐예요? CPI에서 식품이랑 에너지 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얘도 3.9%. 얘가 3.9%로 발표가 났어요. 원래 컨센은 3.7%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0.2%포인트 정도 이제 쇼크였죠. 근데 그 최근에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근원 CPI, 코어 CPI에다가 주거비까지 제한, 슈퍼코어 CPI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슈퍼코어 CPI는 4.4% 정도로 매우 높게 떴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주거비 선행 지표 쪽이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 쪽이 안정화를 하면서 우리 인플레이션 CPI나 PC 지수도 지표도 빠르게 내려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막 이제 시장과 소통을 했는데, 생각보다 하향 안정화되는 속도가 뭐예요? 많이 더뎠던 거지.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신규 고용이 한 28만 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컨센이었는데, 얘가 지금 33.3만 명이나 신규 고용 증가가 했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완전 건재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금리 측면에서 차이인 건 뭐냐면, GDP, 작년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3.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CPI 높아, 인플레이션 높아, 고용 견조해,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성장률도 견조해, 양호해.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반영이 너무 공격적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금리가 급등하게 되죠. 그래서 연내 6회 정도 미국 금리가 인하할 거다라고 했던 게 한 4회 정도, 한국은 연내 1회에서 한 2회 정도, 많게는 2회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고 좀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수익률 곡선,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나면서 컨센이랑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단기 변동성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합니다.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단타를 하겠다라고 채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도박이랑 똑같아. 이거 홀 나올까 짝 나올까,
그냥 베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채권 투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쇼크나 서프라이즈로 발표되는 지표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기 변동성은 우리가 감내하자, 이렇게 가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쇼크가 나면서 시장에서는 완전 비둘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다소 덜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채권 시장 금리가 좀 인하 기대가 너무 과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라방이나 녹화 영상에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작업이 이뤄졌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맞췄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과하다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가 너무 공격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예상대로 안 갔을 때는 완화적인 정책이 조금 덜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채권 투자자한테는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조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저는 과하니까 금리가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거는 신규 채권 투자자한테는 부담이 되는 리스크 요소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측면에서 말했는데, 그 조심하셔라라고 한 게 현실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금리의 핵심은 각국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거든요. 그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지표들이 뭔데, 일단 이거를 대부분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시장의 지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경제성장률도 있는데요.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진 않아요. 얘네들의 주 목표는 인플레 관리하고 고용시장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CPI는 주거 쪽이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주거 쪽이 다소 좀 덜 차지하는 PC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PC, 그중에서도 슈퍼코어 PC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유명한 실업률을 가지고 5% 이하에서는 이제 완전 고용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5%를 넘나 안 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지표들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물가 상승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바로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이유로 뭐 완화 정책을 펼치진 않지만 뭔가 인플레이션이 하향이 되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기미가 보이네, 이렇게 했을 때 선제적으로 완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좀 장려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만약에 너무 좋아, 과열이야, 그랬을 때는 뭐예요? 과열을 막기 위해서 유사시에는 긴축통화정책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 실업률이 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완화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경제 성장률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좀 보셔야 돼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뭐예요? 유사시에 이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긴축 통화 정책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경제 둔화가 되거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업이 투자를 조금 촉진하고 고용도 촉진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문제가 뭐였냐,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상하면서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인플레가 너무 높으니까, 인플레 높으면 긴축 통화 정책 펼쳐야 되는데, 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막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막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뭐예요? 전통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신유형의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1월 달에 발표가 났을 때 예상보다 CPI가 높아서 더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성장률 또한 양호하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금리 약세 유발했다. 근데 야 촌놈아, 근데 최근에 뭐 CPI는 그렇긴 한데 이번에 PCE도 발표됐잖아. 근데 PCE는 좀 하향 안정화 됐었는데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원래 보통 2월에 이제 1월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이러한 1월달 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 기대랑은 너무 다르게 발표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예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까지가 시장을 좀 1차원적으로 첫인상을 살펴본 거예요.